자, 7강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율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발생 횟수가 아니라 비율. 가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임. 우리가 통계 자료로는 대설, 태풍, 호우 세 가지밖에 낼 수 없다 그랬었죠. 자, 포인트는 발생 시기인데 다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주로 발생하니까 대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건 똑같지만 나가 7월 달에 주로, 그 다음에 가는 8월 달, 9월 달, 심지어 10월 달까지도 발생하죠. 그래서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나는 호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태풍이 되겠네요. 태풍은 늦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준다. 자, 1번 가는 비닐하우스 붕괴, 빙판길 교통장애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얘는 대설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는 서고 동저형, 얘는 겨울철이죠. 겨울철 기압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틀렸고요. 다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역시 틀렸고요. 얘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가 대설은 물론 눈은 두텁게 쌓이기도 하지만 녹으면 그 양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강수량에는 절대적으로 비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는 가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이 많다. 자, 우리가 가하고 나하고 태풍하고 호우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크게 차이가 안 날 뿐더러 해에 따라서는 뒤바뀌기도 하니까. 하지만 대설은 확실히 피해액이 적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2번 다음 자료의 가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주에서 큰 가가 일어나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이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삼국시대에 100여 명이 죽었다. 그 다음 강원도에서 가가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얘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지진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진이죠. 자,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때 주로 발생한다. 한파. 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전선에 유입될 때 주로 발생한다. 호우 장마전선이니까요.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며 산불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 가뭄이죠. 가뭄. 그리고 가뭄이 지속되면 산불이 크게 날 수 있는 거고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얘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5번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내진은 지진에 내가 인내할 때 내예요. 견딘다는 거거든요. 얘는 진동할 때 진이고,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다음 글의 가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유난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때일은 이제 무더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라 그랬으니까 폭염이 되겠네요. 뭐 폭염이나 무더위나. 그 다음에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여러분들 폭염주의보, 뭐 폭염경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 폭염주의보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면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주의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 폭염경보. 인명피해가 확실히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상청에서 발표를 한다. 뭐 쭉 읽어봤더니 폭염이 맞죠. 폭염, 난폭한 화염. 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이 된다. 황사고요. 2번은 맑은 날이 지속되며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대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한파, 강풍이 불어 태풍. 됐죠? 자, 4번 문제. 그래프는 서울의 어느 월에 날짜별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 최고 기온, 일 최저 기온 그 중간쯤이 뭐 평균 기온이 될 텐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달에 25일을 봤더니 하루에 제일 추웠을 때가 몇 도냐면 영하 한 17도 정도. 그 다음에 낮에 기온이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가 영하 9도 정도. 낮에도 영하 9도래요. 엄청 추운 거죠. 그래서 이 달은 틀림없이 1월 달일 거고요. 서울의 1월 달, 서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서울도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추운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난히 추운 걸 한파라고 부르죠. 한파가 몰아닥쳤다.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어쨌든 추위예요, 추위.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강해지는. 자, 환기를 자주 하여 실내 온도를 낮춘다. 좀 표현이 애매한데 사실 뭐 무더위, 폭염이 지속되면 에어컨 켜야죠. 그런데 환기를 자주 하래요. 창문 열란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납득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포인트는 실내 온도를 낮춘다. 얘는 폭염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재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얘는 호우. 그 다음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해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창문을 닫아 외부로부터 흙먼지 유입을 차단한다. 황사고요. 조림 사업 얘는 가뭄하고 호우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자료의 가자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쭉 읽어봤더니 뭐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죠. 자, 제조업체에서는 불량률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다음에 뭐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와의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래요. 황사 먼지가 심하게 날리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정답은 일단 가는 황사가 되겠네요. 그럼 황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1번 주로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얘는 태풍이고요. 겨울철 북동기류, 북동풍이 유입 시 영동 지방에 자주 발생한다. 우리가 앞에서 다설지할 때 자세히 설명했었죠. 대설. 그 다음 다목적 댐, 보, 저수지 등의 건설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호우나 가뭄 둘 다 해당하죠.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지형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지진이나 화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진이 되겠죠. 정답은 5번. 중국 대륙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5번. 그 다음 6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 중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는 강수량보다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수변 기후 지역이다. 식생의 수평적 분포는 위도가 달라지면서 식생이 달라지는 거죠. 위도, 수직적 분포는 한 지점에서 해발 고도에 따라 식생이 달라지는 거. 식생의 수평적 분포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대체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의 순서로 나타난다. 조엽수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상록, 화렵수, 난대림. 얘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식생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냉대림이 나타나는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에 가야 냉대림이 있지만 백두산 근처에 가면 해발 고도가 꽤 낮아도 냉대림이 있는 거죠.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특히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지역인데 높은 산이 있는 거니까요. 한라산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면서 대체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관목대, 고산식물대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나타나는 초지대는 목축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2차 초지대다. 물론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2차 초지대 기억 좀 해두세요. 7번 문제. 그림은 서울의 계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20년부터 2090년까지 여름은 무려 20일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 겨울은 36일이 감소할 거고 지구 온난화죠. 뭐 그래프는 자료는 되게 쉽죠. 자, 1번 냉대림의 분포 면적이 확대가 아니라 축소, 한강의 연간 결빙 열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지구 온난화의 증거로 한강 물이 옛날만큼 얼지 않는데요. 그걸 예로 들곤 해요.
근데 이건 아주 일부만 맞는 내용이에요. 자, 지구의 기온이 뭐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0.7도, 그다음 우리나라는 뭐 1.7도 올랐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한강물이 얼고 녹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뭐 영하 10도나 또는 영하 뭐 12.5도나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강물이 얼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 이건 지리 마니아들을 위한 그냥 추가 설명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열섬 현상. 옛날에 비해서 서울이 엄청 커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그 에너지 소비 때문에 서울의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그것 때문에 서울의 한강이 잘 얼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강에 수중보라는 걸 만들면서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구뚝은 만들 수 없고 수중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소금물, 바닷물이 한강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걸 막거든요. 김포대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일단 물이 많아진 거예요. 보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면 온도 변화가 좀 적은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강이 잘 안 오는 거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물론 큰 영향이 없다 그랬지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강 결빙 일수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것이다. 그다음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다. 한라산에서 고산 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높아질 것이다. 정답이 4번이겠네요. 고도 하한선 내용 설명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잘 모르겠는 친구는 내용 설명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또는 교재를 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푼다기보다는 이걸 활용할 때는 내용 설명 부분을 계속 봐야 돼요. 정답지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됐죠? 자, 동해에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류는 한류성 차가운 곳에서 사는 물고기를 말하는데 어획량 비중이 떨어지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 동해는 명태가 잡히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흔했었는데, 그래서 명태를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가면 한 마리당 뭐 40만 원을 준다 그러나? 그만큼 귀하니까 연구하려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지도는 새 토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토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보면, 자, 우리가 다는 여기에만 지금 분포를 하죠. 여기 위치는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그쵸? 그래서 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네요.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 그 다음에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나는 어떤 선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큰 강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자, 그래서 나는 하천 주변에 있는 충적토예요. 충적토. 충적은 물에 의해서 트적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는 바닷가 지역에 주로 있죠. 참고로 여기는 꽤 내륙까지도 이런 가가 분포하는데 여기가 워낙 해발고도가 낮아서 과거에는 바닷물이 꽤 안쪽까지 들어왔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소금기가 있는 염류토라고 하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가는 토양 생성 기간이 긴 성숙토가 아니라 미성숙토. 다는 주로 흑갈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 테라로사다. 가는 나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 5. 다는 나보다 모암의 성질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 또는 여기에 있는 현무암 풍화토를 간대 토양이라고 한다. 간대 토양. 간대 토양이랑 상대되는 개념은 성대 토양. 성대 토양.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처럼 토양 문제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단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낯선 단어가 있으면 당황하니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고요. 어쨌든 토양 문제는 조금만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 그래프는 가다 자연재해의 도별 피해 복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편이에요. 설명을 꼼꼼하게 듣고 복습을 잘했으면 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기본기도 좀 있어야 되고. 자, 아무튼 답을 좀 찾아보면, 자, 경남, 전남, A, 전북, 경북, B, 충남, 충북, C가 있는데, 그럼 IC 알려주고 있군요. 아이씨, 괜히 다 읽었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나가 대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대설. 그렇죠?
피해액이 제일 적으니까 나가 대설이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도 구별을 좀 해야 될 텐데 포인트는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면 태풍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지방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피해 규모가 크면 얘는 호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강원과 경기가 모두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제주도는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래서 피해액이 제일 적은 C가 제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A, B가 어디가 경기고 어디가 강원인지 모르더라도 경기와 강원은 태풍 피해는 별로 없다. 그러면 피해액이 되게 많은 두 지역에서 가는 호우가 되겠구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당연히 이제 태풍이 되겠죠. 됐죠? 일단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경기고 B가 강원이긴 한데 자, 일단 이 양 가지고 구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단순하게 외우면 늘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대설을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A는 대설 피해액이 얼마 안 되지만 B는 대설 피해액이 물론 전체의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곳. 자, 그래서 B는 강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경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이제 쉬워요. 가는 열대 저기압으로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다. 가가 아니라 얘는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태풍. 다는 한반도의 장마 전선이 장기간 정체할 때 잘 발생한다. 얘는 가에 대한 설명. 호우. 대설은 가. 호우보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물어보는 선택지는 정해져 있어요. 말만 바꾸는 거예요. 말만 바꾼다기보다는 기호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해안 지역은 B는 강원도, 해안 지역은 A의 해안 지역보다 경기도의 해안 지역보다 겨울철 북동 기류 유입 시 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설지에서 풍향 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졌던 이유가 이런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습한 보람이 있죠. 정답은 4번. 태풍 내습 시 A는 C보다 A는 경기도, C는 제주도, 제주도가 더 먼저 영향권에 들게 되겠죠. 태풍은 적도 쪽에서 다가오니까. 정답은 4번. 2번 문제. 자, 지도는 두 기상현상의 연간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현상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여기 지도를 보고서 얘가 뭐야라고 단번에 알기는 좀 힘들어요. 전체적인 양상은 물론 구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볼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은 일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일수록 일수가 늘어나는데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이 25일 이상으로 일단 자주 발생하네요. 연간 일수가 많네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그 반대죠. 남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이제 얘가 어떤 수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영남 내륙 지역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수가 뭐 많진 않지만 4일 이상이죠. 그렇죠? 얘가 양상이 어쨌든 반대예요. 자, 밑에 있는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수도관이 동파하여 피해를 유발한다. 얘는 한파에 대한 이야기죠. 한파, 추위랑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한다. 얘는 호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냉방 수요가 급증하여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폭염.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한다. 얘는 황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한파는 당연히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이렇게 발생 일수가 많을 거고요. 특히 강원도는 발생 일수가 많을 거니까 가는 기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폭염은 자, 우리가 열대일, 열대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얘는 낮에 정말 더워야 발생 일수가 많은 거예요. 밤 기온보다 낮 하루 최고 기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3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리고 얘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를 이틀 이상 넘어가면 폭염경보. 그래서 낮에 더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가 폭염 발생 일수가 많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호우는 우리가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 황사랑 관련 있는 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발생 일수가 10일을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맨날 황사가 낀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기준을 넘어가는 건 아주 많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황사 먼지는 주로 이렇게 서쪽에서 날아오니까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수치가 낮게 나타나요. 뒤에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면 얘는 디귿이니까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자료의 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 3월, 4월, 5월에 주로 발생을 하네요. 그 다음에 얘가 10년 동안 누적된 거니까 3월 달에 10년 동안 25회, 1년 평균 2.5회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놓고 보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포인트는 주로 봄에 발생한다. 자, 그리고 단위 일수 1년에 며칠이나 발생하느냐를 봤더니 자, 여기는 양상이 물론 여기는 이제 원래 수도권 지역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서부 지역이 대체로 수치가 높고요. 동쪽 지역은 수치가 낮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사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공기가 되게 깨끗한 편이거든요. 근데 공기가 깨끗하면 뭐해? 방사능이 좀 많을 텐데. 아무튼 답을 찾아보면 황사니까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 자주 발생한다. 얘는 폭염.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유발한다. 태풍. 급격한 기온 하강. 얘는 한파라고 하면 안 되고요. 농작물의 냉해잖아요. 그쵸? 농작물의 냉해. 한겨울에 우리가 농작물을 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뭐 냉해를 입을 일은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얘는 기온 역전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온 역전 현상. 날씨가 맑은 봄, 가을철에 밤에 이렇게 산 위에서부터 냉기류가 내려와 가지고 분지 바닥에 쌓이면 얘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냉해를 입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 항공교통 장애, 정밀기계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그쵸? 자, 4번 문제를 보면요. 자꾸 넘어가. 그래 터프하진 않은데. 자, 지도는 사과의 재배 적지 및 가능지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81년도부터 2010년과 비교한 2030년대의 상대적 특성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과의 재배 가능지나 재배 적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다음 봐보세요. 여기가 대구인데 자, 대구는 현재에서도 자, 이건 81년도부터 2010년이니까 과거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현재는 대구는 사과 재배 적지, 심지어 가능한 지역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사과는 냉량성 과일이라 그래요. 약간 서늘해야 잘 자라요. 됐죠? 그런데 이제 지구의 기온이 더 올라가면 앞으로 사과는 평지에서는 거의 재배할 수가 없고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나 재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진안 고원 일대라 그래요. 여기도 고위 평탄면이 있어서 해발 고도가 높아서 됐죠? 그래서 사과로 유명한 게 대구였었는데 이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대구에서 사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어쨌든 포인트는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무상 일수가 길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고 기억은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난데림의 분포 면적이 넓다. 맞는 설명이고요. 열대야와 열대일의 발생 일수가 많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가나 다라를 이제 구분을 좀 할 건데 자, 뭘 보고 구분을 할 거냐면요. 1981년부터 2010년에 1월 평균 기온을 보고 일단 구분을 할 거예요. 1월 평균 기온. 자, 1월 평균 기온이 마침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자,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검은 점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지역은 영상이고 두 지역은 영한데 가가 어쨌든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높네요. 그럼 여기 네 지점 중에 1월 달에 제일 따뜻한 거 여기가 지금 가가 되겠죠. 그럼 가는 부산이에요, 부산.
보니까 부산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지점 중에 우리가 이제 영상인 곳은 이제 나머지 한 군데인데 속초, 대구, 일단 인천은 영상은 아니니까 인천 빼고요. 속초 아니면 대구인데 좀 난감하죠. 난감하면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자, 대신 여기 라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에 확실히 춥잖아요. 그럼 여기가 라가 되겠죠. 라는 인천이에요. 인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하고 속초 중에 자, 이제 우리가 겨울철 평균 기온은 잘 모르겠어요. 위도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해양이고 해안가고 하나는 내륙이니까. 하지만 8월 평균 기온은 속초보다 여기 대구가 훨씬 더 덥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름철에 낮에 더운 데가 대구니까. 그리고 여기 다는 대구가 되겠죠. 대구. 그리고 여기가 다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나가 여기가 되겠죠. 나는 속초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기온 변화 폭을 봤더니 속초보다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들이 1월 평균 기온이 특히 많이 올랐죠. 자, 이건 단순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열섬 현상이 더해져서 그래요. 속초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 이름은 유명하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너무 인구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변화가 별로 없는 거고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런 도시들은 인구 상승폭이 엄청 크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8월 기온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는데 1월 평균 기온이 많이 올랐죠. 열섬 현상은 겨울철에 뚜렷하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가지의 규모가 크다.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가는 부산, 나는 속초.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다는 대구는 내륙에, 라는 인천은 해안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부산의 월 평균 기온 변동폭은 8월보다 1월이 크다. 옳은 설명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죠. 인천은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 모두 상승하였다. 인천 1월달 기온 올라가고 8월달 기온 올라가고 맞는 설명. 속초는 대구보다 1월 평균 기온 상승폭이 크다. 얘가 틀린 설명이죠. 자, 사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를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속초는 열섬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대구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때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열섬 현상이 별로 없었을 테지만 지금은 열섬 현상이 많이 뚜렷할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자료 없더라도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6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프는 봄꽃의 개화 시기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 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대략 거의 뭐 한 40년 전, 40년도 넘었네요. 되게 옛날이네요. 선생님 태어나기도 전이네. 자, 아무튼 얘는 이제 비교적 최근이고요. 그래서 봄에 꽃이 피는 시기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앞당겨졌죠. 겨울이 그만큼 빨리 끝나고 봄이 빨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죠. 지구 온난화. 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옳은 설명. 탄소 발자국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 위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탄소 발자국은 얼마만큼 이렇게 탄소를 소비했느냐, 사용했느냐 그걸 표시하는 건데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을 쓰라고요? 말도 안 되죠. 병. 글로벌 푸드보다 로컬 푸드의 소비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나르는데도 당연히 이렇게 탄소가 소비가 되니까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을 먹자. 정,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의 소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갑, 병, 정이니까 답은 4번이 될 텐데 이거 4번 맞나? 이게 좀 애매하네. 선생님이 지금 정답을 확인해 보진 않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의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얘는 지금 지구 온난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한데 일단 선생님은 뭐 4번이라고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설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의 소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 제품의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의 소비량을 줄이면 나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이건 자원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여기 선택지로는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게 생각이 4차원인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답은 4번인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6번 넘어갔고 7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분포, 하나는 수직적 분포,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성인봉, 울릉도가 끼어 있어요. 그 울릉도는 해안 저지대는 난대림, 그렇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어서 겨울철에 그렇게 춥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온대림, 냉대림도 나타난다. 냉대림은 없군요. 해발고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자, 아무튼 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뭐 냉대림이 될 거고요. 나는 난대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백두산, B는 한라산. 자, A는 B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X죠. 해발고도는 높지만 밑에서 난대림 같은 건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한라산은 난대림부터 냉대림까지 다 나타난다. B는 A보다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높다. B는 A보다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 냉대림이 자라는 가장 낮은 곳이 고도 하한선일 건데 한라산은 여기서부터 꽤 높게 올라가야 냉대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백두산에서는 요만큼만 올라가도 냉대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B가 A보다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높다. 얘는 설명이 맞네요. 가는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 중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가는 냉대림인데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눈으로 보고 푸는 거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나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이 해당한다. 난대림에는 동백나무나 후박나무 등이 해당한다. 맞죠? 근데 이거 문제도 조금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경기도 여기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거든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동백나무나 후박나무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볼 수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모를까? 또는 어떤 특성을 말하면 모를까? 나무 이름을 제시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나무 이름도 외워야 돼요? 그런 말이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지를 만드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 동백나무, 후박나무, 그 다음에 아까 내용 설명할 때도 얼핏 나왔지만 선생님 때도 사실 외웠었거든요. 호랑 가시나무라고 뭐 선생님도 본 적은 없는데 자꾸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호랑 가시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난대림에 해당한다.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지도는 두 토양이 분포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토양의 특징을 찾아보면 가는 하천 주변에 쌓여 있으니까 하천 충적 토가 될 것이고요. 나는 위치가 옥천 습곡대,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그래서 얘는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예요. 얘는 간대 토양이었죠. 기후하고 별로 상관없이 기반암, 모함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반영되어 있는 토양을 말해요. 자, 모함의 특성이 토양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나요? 예. 얘는 나가 되겠네요. 일단 나예요. 그 다음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테라로사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단양의 특산품이 밭작물인 마늘이었어요. 마늘.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C가 되겠네요. 그 다음 토양의 형성 시기가 오래된 성숙토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그렇죠? 얘는 미성숙토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A가 될 거고요. A가 될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토양 같은 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습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좀 이따 해설지 찾아보고 6번 문제 정답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영상 끝날 거고 혹시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으면 착각했으면 뒤에 뭔가 붙일게요. 아무튼 수고했습니다.